이번 시간에는 조세 귀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세금의 귀착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하고, 결론은 탄저비고다. 탄저비고는 탄력적일 때는 세부담이 적고 비탄력일 때는 세부담이 많다. 탄력적이라는 건 갈 데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금을 조금 낸다고 그랬어요. 비탄력이라는 것은 갈 곳이 없다고 그랬죠?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금 그러면 탄저비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거의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부과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급자에게서 많이 걷어갑니다. 이유는 걷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금 부과는 공급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공급 감소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일어나죠. 밑에 있는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세금이 없을 때 그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100만 원만큼의 세금을 매겼다고 가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원이라는 형태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공급 감소는 가격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간 가격이 70만 원 정도 올라갔다고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정부가 70만 원을 더 이제 가격 올라갔는데 정부는 100만 원 세금을 가져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건 70만 원이면은 밑에서는 30만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는 70만 원을 부담을 하고 밑에는 3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위에 내는 사람이 수요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내는 사람이 공급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눠내는데, 그래서 그 몫을 따질 때는 위에 것은 누구 몫이다? 수요자. 그 다음 밑에 것은 공급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수더 공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수더 공덜. 이게 무슨 말이냐? 수요자는 돈을 더 내고 공급자는 돈을 덜 가져간다. 수더 공덜. 수요자는 더 내고 공급자는 덜 가져간다. 수더 공덜. 그러니까 위에는 누구 몫이다? 수요자, 밑에는 공급자. 만약에 이 그림처럼 70만 원을 수요자가 낸다면은 그러면 수요자는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일까요? 수요자가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을 냈기 때문에 많이 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 수요자가 비탄력이 되는 거죠. 공급자는 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세금 부과는 공급의 감소고, 공급의 감소는 가격이 올라가고, 위에 것은 누구 몫이다? 수요자, 밑에 것은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자, 위에가 수요자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이 말이죠. 탄력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림이 누웠다는 거죠. 그림이 누우면은요 올라가는 게 적어요. 적으니까 수요자 부담이 뭐다? 탄력적이면 적죠. 예.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이 적다는 것은 그림이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탄력성이 이제 뭐냐면 적죠. 그러면 수요자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올라가는 건 누구 몫이다? 수요자. 그다음에 내려가는 것은 공급자인데 위로 갈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밑으로 갈수록 뭐냐면은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탄력성이 클수록 뭐냐 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수요자 부담이 적고 탄력성이 적을수록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크다. 결론은 탄저비고죠. 예, 그래서 탄저비고 탄력적일 때는 세금을 많이 적게 내고 비탄력일 때는 많이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에 것은 수더라는 것은 위에 것이 수요자가 더 낸다 이런 개념으로, 그 다음에 밑에 것은 공급자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그래서 수더 공덜 탄저비고 두 개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항상 위에 것은 누구 몫이다? 수요자 몫이라는 것, 밑에 것은 공급자 몫이라는 것,
그리고 탄력적일 때는 세금을 조금 낸다는 것, 비탄력일 때는 많이 낸다는 것. 이게 결론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세금과 관련시켜서 가격의 왜곡 이야기입니다. 세금이 있으면은요, 무조건 세금은 가격에 왜곡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가격에 왜곡이 있다. 여기서 왜곡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격과 그 다음에 가치가 틀린 게 왜곡이라고 그랬죠. 가치가 틀린 게 왜곡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8,000원을 주고 내가 얼마를 8,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7,200원만큼의 밥을 먹고 비빔밥을 먹고 800원만큼의 세금을 부과를 하죠. 내가 비빔밥을 먹었다고 하자 이 말이죠. 근데 내가 비빔밥을 먹어서 8,000원을 주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8,000원 중에서 내가 먹은 것은 가치는 만족은 7,200이죠. 그럼 나는 7,2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800원만큼의 부가세를 얹어갖고 8,000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낸 것은 8,000원이고 먹은 것은 7,200원이니까 먹은 가치와 그 다음에 낸 8,000원이 틀리게 되는 것을 왜곡이 있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세금이 들어가면 무조건 가격에 왜곡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러면 전부 공급자 아닙니까? 전부 공급자는 뭐가 돼요? 정가가 없는 거죠. 전부 공급자가 되니까 수요자한테 떠넘길 수가 없어요. 이 800원만큼을 원래는 주인이 납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한테 떠넘겨서 내가 800원을 주었는데 800원을 나한테 떠넘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7,200원만 내고 그 다음에 7,200원만큼의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왜곡이 없는 형태가 돼요. 왜곡이 없으면은 효율적이고 왜곡이 없으면 손실이 없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다시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는 전부 누가 내는 거다? 공급자고, 전부 공급자는 전가를 시키지 못한다. 전가를 시키지 못하면은 왜곡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세금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이 없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땅 같은 경우는요, 부증성 아닙니까? 부증성이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 아닙니까? 그러면 땅에 대해다가 세금을 부과하면은 전부 공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왜곡이 없는 세금이 돼서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세금이다 라고 해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땅에다가 부과한 세금만으로 모든 국가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풀 때 세금이 들어가면 무조건 왜곡이 있다. 그런데 왜곡이 있는 이유는 전가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는 전부 공급자고 전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왜곡이 없고 효율적인 세금이고 경제적 손실도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시면은 이 세금에 관련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요, 나중에 지문들을 연습을 하면서 쉽게 문제를 접근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세금 그러면 탄접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면은 수요자의 몫은 많아지고 더 공급자의 몫은 적어진다. 위의 몫은 수요자 몫이고 밑에 몫은 공급자 몫이다.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면 무조건 왜곡이 있고 비효율적이지만 정가가 없으면은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이 없는 세금이 드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는 왜곡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세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지문 연습을 해봅니다. 조금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생각을 하고 몇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